아버지 진짜 5억 돌려달라고 할 거예요?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래, 돌려받아야지. 그게 내 노후 전부였으니까. 그제야 아들은 언성을 높였습니다. 그 돈 다 집에 들어갔잖아요. 지금 와서 돌려달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서 구해요? 내가 이 집 살면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받은 적 있었냐? 명절에도 생일에도 말 한마디 안 건네는 집에서 내 돈으로 살고 싶진 않다.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거실에서 쏘아붙였습니다. 그럼 아버님 저희 집에 들어오실 땐 왜 그러셨어요? 같이 살겠다고 해서 저희도 계획 세운 건데 이제 와서 돈 돌려달라고 하면 저희 보고 어쩌란 말씀이세요?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아침 6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집니다. 예전엔 정장을 입고 출근 준비하던 시간인데 이젠 가스레인지 앞에 먼저 서게 되네요. 밥솥을 열고 남은 밥을 덜어 그릇에 담습니다. 된장국은 어제 끓인 게 있어서 데우기만 하면 되지만 김치는 꺼내기만 해도 괜히 마음이 싸늘해집니다. 이 집에 들어온 지 꼭 반년 됐습니다. 은퇴 후 혼자 지내는 게 위험하다고 아들이 같이 살자고 해서 이사 왔죠. 그렇게 둘이 사는 집에 제가 한 명 더 보태진 셈인데 이상하게도 언제나 저는 끼어 있는 느낌입니다. 특히 식사 시간만 되면 더 그렇습니다. 며느리는 건강을 챙긴다며 따로 식단을 먹어요. 샐러드, 요거트, 삶은 닭가슴살 같은 것들요. 그럴 수는 있죠. 그런데 문제는 그 식탁이 저에겐 늘 남의 자리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. 저녁이었어요. 저는 부엌 옆 조그만 탁자에서 밥을 먹고 있었고 며느리는 거실 식탁에 앉아 혼자 샐러드 그릇을 옮기고 있었어요. 참 신기하죠. 같은 집에 살면서도 밥 먹는 자리가 다르고 식탁 위 풍경도 다르고 말 한마디 건네는 온도도 이렇게 다른가 싶었어요.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어요. 아들도 같이 좀 챙겨줘라. 몸도 요즘 피곤해 보이더라.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. 나도 좀 같이 먹고 싶다는 얘기였는데요. 제 입에선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. 체면도 있고 쓸데없이 감정 쓰는 노인네처럼 보이고 싶진 않아서요.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입꼬리 하나도 안 흔들리고 딱딱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. 아버님, 샐러드 드시고 싶으시면 냉장고에서 꺼내서 드세요. 얼만큼 드실지 제가 잘 몰라서요.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쿡 하고 내려앉았습니다. 그렇구나. 내가 얼마나 먹을지도 모르겠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저 혼자 챙기라는 얘기구나. 아들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말합니다. 배고프면 혼자 잘 챙겨 먹어요.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이상하게도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소소한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더군요. 같이 앉아 밥 한 번 먹자고 말한 적도 없고 반찬 하나 덜어준 적도 없고 그저 저는 늘 알아서 챙겨 먹어야 하는 사람이었구나 싶었어요. 저도 사람이잖아요. 마음이란 게 있고 서운함도 있고 따뜻한 밥 한 술에도 정이 오가는 건데 그 정이 이 집 식탁엔 없더라고요. 아니, 정확히 말하면 저한테만 없는 거죠. 저녁 식탁에서 말문이 막혔던 그날 괜히 냉장고 문을 한참 동안 열어둔 채 멍하니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. 냉장고 안에서 찬기가 얼굴에 훅 밀려와도 저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. 뭐라도 꺼내 먹으라는 뜻이었을 텐데 그 안엔 제 입맛에 맞는 음식은 없었습니다. 된장국도 없고 묵은지도 없고 뭐 하나 손 가는 게 없었죠. 식탁이란 게 원래 그래요. 사람이 둘, 셋 앉아야 의미가 생기고 말이 오가야 따뜻해지는 건데 요즘은 그저 혼자 밥 먹는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. 그날 밤이었죠. 잠이 안 와서 안방 창문을 살짝 열었는데 며느리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. TV 소리인지 휴대폰 영상 소리인지 모를 그런 가벼운 웃음.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속삭임도 중간중간 섞여 있었고요.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. 저 웃음 속에 나는 없구나. 이 집에서 웃음이라는 게 말이라는 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구나. 말 안 하는 사람들은 사실 말할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.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꾹꾹 눌러 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입을 다물게 되는 겁니다. 나도 그렇게 조용해졌습니다. 며느리가 나를 피해 일부러 따로 밥을 차리는 건 아닐까? 아니면 내 존재 자체가 불편해서 식탁에서 멀리 두는 걸까? 그런 생각이 들면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괜히 눈치가 보이더군요.
며느리는 예의는 있어요. 밥하랴 반찬하랴 바쁜 와중에도 늘 인사는 합니다. 다녀오셨어요. 주무세요, 아버님. 그런 말은 해요. 그런데 그 말들 속엔 온기가 없습니다. 예의는 있지만 마음은 없어요. 식탁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도, 대화가 아닌 형식 속에서도 나는 자꾸만 혼자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. 내가 말하지 않으니까 그들도 더 이상 묻지 않아요. 그리고 그건 점점 더 나를 이 집의 그림자로 만들고 있습니다. 이 집에 살고 있지만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날들이 이제 익숙해지고 있습니다.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들은 소리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. 부엌에서 나는 며느리의 손놀림은 여전히 바빴고 냉장고 문이 한 번, 두 번 열렸다 닫혔습니다. 오늘도 또 따로 먹는구나 예상은 했지만 그게 막상 현실이 되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. 씻고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. 식탁에선 며느리가 계란을 삶고 있었고 아들은 아직 방 안이었습니다. 저는 냄비에 남은 밥을 데우고 된장국을 다시 끓였습니다. 어제 해놓은 호박볶음과 멸치조림을 꺼내서 제 밥상에 올려놨습니다. 그릇 하나하나 놓으면서 괜히 주방 기둥에 시선을 고정시켰어요. 며느리 눈치가 보이는 건 아닌데 자꾸 뒤통수가 따갑더군요. 그러다가 무심코 며느리 쪽을 봤습니다. 테이블 한쪽에 자기 샐러드와 삶은 달걀, 요거트를 한 줄로 예쁘게 놓고 앉아 있었어요. 그 순간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. 너 혼자만 그렇게 먹지 말고 아들도 같이 좀 챙겨주지 그래. 다시 말하지만 그건 아들 걱정이 아니었습니다.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나도 좀 같이 먹으면 안 되겠니였는데 도무지 그 말은 입 밖으로 못 나가겠더군요. 그 말에 며느리는 잠깐 멈칫하더니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고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. 정면은 아니고 옆모습만 보이는 각도였습니다. 아버님, 샐러드 드시고 싶으시면 냉장고에서 꺼내서 드세요. 얼만큼 드실지 제가 잘 몰라서요. 차가운 말도 아니고 싸늘한 말도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뼈에 사무치더군요. 그 말이 끝나고 나서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. 아버지, 저 그런 거 잘 안 먹어요. 배고프면 혼자 잘 챙겨 먹어요. 둘의 말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. 그렇게 말하고 며느리 옆에 앉아 요거트 하나를 가져가더군요. 누가 보면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줄 알겠죠. 저는 제 밥상으로 돌아와 국 한 술을 떴습니다. 뜨거운 된장국인데도 맛이 안 느껴졌어요. 입천장을 데웠는지 속이 식었는지 아무 감각이 없더라고요. 내 자리는 도대체 이 집에서 어디일까요? 거실 소파도 제 자리는 아니고 식탁은 늘 비켜줘야 하는 공간이고 부엌은 지나가는 곳이고 심지어 냉장고 안마저도 낯설게 느껴집니다. 그제야 알겠더군요. 같이 산다는 건 공간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는 걸요.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떤 자리든 내 자리는 아니게 되는 겁니다. 예전엔 제가 꽤 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. 직장 다닐 땐 후배들이 제 얘기를 재미있다고 웃어줬고 회식 자리에서도 분위기 살리는 역할을 맡곤 했죠. 하지만 이 집에 와선 그 말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. 잘 잤니? 라는 인사도, 밥은 먹었니? 라는 걱정도 어느샌가 사라졌고 저 역시 대꾸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더군요.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저녁 무렵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.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반사적으로 말이 나왔습니다. 왔냐, 고생했다. 하지만 아들은 저를 쓱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신발만 벗더군요.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지 라고 넘기려 했지만 그 뒤에 들려온 말은 며느리를 향한 거였어요. 오늘 뭐 먹어? 샐러드랑 소고기 약간. 당신 거도 구워놨어. 그 말에 저도 혹시나 싶어 고개를 들었죠. 하지만 며느리는 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밥을 먹을 생각이었으면 미리 알아서 차려 드셨겠거니 하는 눈치였습니다. 그날 저녁 저는 식탁에 가지 않았습니다. 부엌 한쪽에 있는 제 밥상을 혼자 치우고 그냥 방으로 들어왔죠. 아무도 묻지 않더군요.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? 그 한마디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. 말을 안 하게 된 게, 말해봤자 돌아오는 게 없으면 말은 점점 줄어들고 줄어들다 보면 결국 아무 말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. 어쩌면 이 집에선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들리긴 해도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소리쯤으로 여기는 거겠죠.
하루는 아들의 생일이었습니다. 회사에서 케이크를 받아왔다며 며느리가 테이블에 케이크를 놓고 촛불을 켰죠.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.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저에게 아버지도 같이 사진 찍으실래요? 그 말은 끝내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날도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. 아무것도요. 그냥 조용히 케이크 한 조각 받아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. 그날도 저녁 무렵이었습니다.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다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. 안에는 며느리 전용 유기농 샐러드, 그릭 요거트, 삶은 달걀, 치아씨드 음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아래 칸에는 아들을 위한 단백질 음료, 그리고 며느리가 따로 사놓은 견과류 봉지가 있었죠. 그 틈에 제가 먹을 만한 건 남은 김치 한 통과 며칠 된 나물 찌끄레기 뿐이었습니다.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마치 이 집의 냉장고조차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다.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. 문득 며느리의 말투가 귀에 떠올랐습니다. 아버님, 드시고 싶으시면 냉장고에서 꺼내서 드세요. 내가 남인가? 내가 언제부터 이 집에서 이렇게 허락을 구해야 하는 존재가 됐을까? 이 집에 들어오면서 5억을 줬습니다. 노후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이었죠. 아들 부부가 전세금이 모자라다 하길래 함께 살겠다는 말에 기꺼이 내어준 돈입니다. 그 돈으로 이 집을 마련했고 저는 뒷방처럼 쓰는 작은 방 하나를 얻었을 뿐이죠. 그런데 지금 이 집 어디에도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. 식탁에도 냉장고에도 대화에도 심지어 가족 사진 속에도요. 그 순간 냉장고 문을 퍽 하고 닫았습니다. 꽝 소리가 났고 며느리가 깜짝 놀라 부엌으로 나왔습니다. 무슨 일이세요, 아버님? 저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. 이 집에서 나가겠다.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. 아들이도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. 왜요, 아버지?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. 내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준 5억 돌려줘라. 그 돈으로 내 살 곳 구할 거니까. 아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. 아버지, 갑자기 왜 그러세요? 그 돈은 저희 집 마련할 때 쓴 거잖아요. 이제 와서 그걸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? 그땐 내가 같이 살 줄 알고 준 거다. 근데 지금 보니 나는 이 집에 같이 산 적이 없는 것 같다.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조심스레 내려놓기만 했습니다. 저는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고 내 이름으로 된 통장과 주민등록 등본을 꺼내놨습니다. 이 집의 주인은 나 아닌 것 같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. 그렇게 저는 가족이라는 환상에서 걸어나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. 분가를 말한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. 아들은 퇴근 후 말도 없이 방에 들어갔고 며느리는 제 앞에서 종종거리는 발소리조차 줄였습니다. 서운하다기보단 이제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. 이 집은 원래 이런 곳이었는데 제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부정하고 있었던 거죠. 아들은 며칠을 참다가 어느 날 밤 제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. 아버지, 진짜 5억 돌려달라고 할 거예요?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래, 돌려받아야지. 그게 내 노후 전부였으니까. 그제야 아들은 언성을 높였습니다. 그 돈 다 집에 들어갔잖아요. 지금 와서 돌려달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서 구해요? 내가 이 집 살면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받은 적 있었냐? 명절에도 생일에도 말 한마디 안 건네는 집에서 내 돈으로 살고 싶진 않다.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거실에서 쏘아붙였습니다. 그럼 아버님, 저희 집에 들어오실 땐 왜 그러셨어요? 같이 살겠다고 해서 저희도 계획 세운 건데 이제 와서 돈 돌려달라고 하면 저희 보고 어쩌란 말씀이세요?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.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아니라 내가 진짜 돈만 주고 나온 손님이었구나 싶은 씁쓸함. 저는 조용히 말했다. 그 말 변호사한테 그대로 전해라. 아들은 기가 막힌 듯 웃었습니다. 아버지, 지금 뭐라고 했어요? 변호사? 그래. 어제 이미 상담받았고 오늘 아침에 선임했다.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. 법무법인 인장이 찍힌 서류와 내용 증명이 들어 있었습니다.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아버지란 이름으로 줬던 마지막 배려였다는 건 기억해라. 그 배려를 이렇게 갚은 건 너희들이야.
그 말을 끝으로 방문을 닫았습니다. 방 안은 정적이었지만 제 안은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. 억울하거나 분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이제야 제 자리를 되찾는 기분이 들었습니다.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이 방에서 다투는 소리가 났지만 저는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. 이 집은 나 없이도 잘 굴러갈 집이었고 그 사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.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. 책 몇 권, 옷가지 몇 벌, 오래된 낡은 액자 하나. 그게 전부였습니다. 방에 있던 제 것들을 챙기며 한 칸 한 칸을 정리하는데 가구들은 대부분 제 것이 아니었고 이 집에 들어온 흔적이라고는 벽에 붙여둔 달력 한 장뿐이었습니다. 짐 가방을 다 싸고 나니 이 집에 대해 처음으로 덧없이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살면서 나라는 사람의 온기조차 남지 않은 공간. 그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낸 반년의 흔적이라니 참 허망하더군요. 현관 앞에 짐을 내려놓고 신발을 신으려는 순간 아들이 나왔습니다. 그 얼굴에는 사과도 미안함도 붙잡음도 없었습니다. 그저 말하더군요. 진짜 나가시려는 거예요?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. 그래. 진짜 나간다. 그 말에 아들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. 잠시 뒤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.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.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제가 이 집에서 불청객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. 아버님, 저희가 뭐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. 그냥 각자 편하게 살자는 거였는데 저는 짐가방 손잡이를 쥐며 말했습니다. 편한 게 다는 아니야. 함께 산다는 건 서로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마음을 주는 일이야. 그 말을 한순간 며느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. 아들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. 그래요. 저도 압니다. 이 나이에 분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걸요.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제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.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냉장고 문 앞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삶이라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감옥이니까요.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. 혹시 단 한마디라도 가지 마세요, 아버지. 죄송해요, 저희가 잘못했어요. 그런 말이 들릴까 싶었지만 그 집엔 그런 말도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.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다시 닫히는 방문 소리뿐이었습니다. 그 문 너머로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. 이사한 지 열흘쯤 되었습니다. 새 집은 오래된 빌라 3층입니다.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올라오는 계단마다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어서 덜 외롭습니다. 햇살이 참 좋습니다. 주방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식탁 위에 고르게 퍼지는데 그 빛을 받으며 밥을 먹는 일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. 혼자 먹는 밥은 여전히 조용합니다.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예전과는 다릅니다.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냉장고 문을 열면서 위축되지 않아도 됩니다. 식탁에 앉을 때 이제는 내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게 무척 든든합니다.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. 이 나이에 혼자 나와 산다는 게 세상이 등을 돌리는 일일까봐 걱정도 됐고요. 그런데 아니더군요. 세상은 등을 돌리지 않았고 등을 돌린 건 가족이란 이름을 쓴 사람들이었습니다.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은 전달되었고 법적으로는 5억을 되돌려받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.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는 그 시간조차도 저를 위한 것이니 기다릴 수 있습니다. 며칠 전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습니다. 혼자 있는 삶의 기술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마치 지금의 저에게 쓰인 책 같았습니다. 낯선 동네, 낯선 가게, 낯선 이웃들 사이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편해지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좋은 건 아침마다 밥상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묻는 인사 한마디. 도식 씨, 오늘은 뭘 먹고 싶은가요?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저 자신뿐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꽤 괜찮게 느껴집니다. 이 집에선 저를 위한 식탁이 있고 저만의 온도가 있고 그 위로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습니다. 그리고 저는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.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사연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? 댓글에 마음을 남겨주세요.